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큰 개념들을 봤고요. 이제 좀 더 경제학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주식과 경제학, 왜냐하면 경제랑 경제 활동이랑 주식이랑 상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봤고요. 오늘은 그보다 좀 더 좁혀서 흔히 이렇게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드는 것들을 중에서 또 기초 개념이 필요해요. 그걸 잘 알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관련돼서 주가가 또 변동이 되고 개별 주식에도 또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그 공시 같은 것도 이해하기가 쉽고요. 공시 같은 것들을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공시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주식이 뭐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납입 자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회사면 사실은 뭐 주주고 뭐가 없잖아. 자기가 그냥 대표고 직원도 없고 뭐 이러면 큰 의미는 없는데 좀 회사 커지면 상장되기 전에도 있는데 납입 자본금 형태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총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뒤에 이제 질문 있잖아요. 자본금이 왜 시가총액과 같지 않느냐? 왜 다를까? 액면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액면가는 시가보다 훨씬 낮잖아요. 보통 액면가 5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주가가 보통 훨씬 더 높죠. 심한 경우는 몇백만 원까지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금은 시가총액보다 보통 훨씬 작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총 주식수를 찾아봤는데 10만, 100만, 1000만 59억 개의 주식이 있어요. 액면가는 100원이에요. 지금 시가가 얼마죠? 34,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100원보다 44,000원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본금은 59억 곱하기 100 그러니까 5,100원인가요? 5,100억? 이렇게 계산을 10, 100, 1,000 5,100억 정도 돼요, 자본금은. 근데 시가총액은 280조예요, 지금 4월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적정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세금을 사실은 처음에 납입 자본금에 대해서 법인세가 매겨져요. 그래서 일부러 적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겠지라고 이렇게 벤처 같은 거 창업을 하면서 10,000원에도 지금 할 수 있어요. 납입 자본금 10,000원 시작해. 그러면 첫 회계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기 사야 되죠. 임대료 내야 되죠. 그다음 뭐 기본적인 장비, 컴퓨터 사야 되죠. 직원 고용해야 되죠. 이 돈이 다 붙여야 되는 거죠. 바로 자본 잠식이에요. 자본 잠식 상태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확장하려고 대출을 심사를 받으러 가요. 그럼 회계 장부 가져오라 그러죠. 대출 안 나와요. 대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국책 사업 같은데 지원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에서 지경부 같은 데서 돈이 엄청 많이 나와요. 1년에 몇 조씩 나와요. 그거 사업 신청하죠. 그것도 역시 서류 보고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커도 안 되고 잘 보고 쓸 돈보다는 약간 더 크게 있어야 된다고요.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차린다고 하면. 그래서 자본금을 적절하게 하고 회사가 커지면 자본금을 확대를 해야 되고 회사가 뭔가 위축이 되고 수축이 되면 자본금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적당하게 유지를 해야 재무제표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자기는 상관없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상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자본금이 굉장히 적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식 실제 사용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보통주, 우선주 이렇게 나누고 우선주는 사실 채권이랑 거의 같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런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의 원리상 1주가 1의결권이에요. 그러면 만주를 가지면 의결권이 10,000개인 거예요. 그리고 대리 의결 가능해요. 위임장을 주면 그 사람이 대리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할 때. 그래서 주총회에서 힘을 쓸 수 있다는 게 보통주의 어떤 핵심적인 권한, 권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어떤 걸 하느냐,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임원을 임면하고 그 다음에 합병 같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게 주주총회예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법에 다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원들끼리 대충 싸바싸바해서 대충 처리할까봐 뭐는 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장난을 못 칩니다. 그래서 공개된 회사,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는 투명하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덜 중요한 거는 보통결의라고 하고요. 이거는 출석 과반, 그러니까 의결권 출석한 의결수의 과반이면 아니면 총 의결권의 4분의 1이면 통과되고요.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이거나 총 의결권 3분의 1. 이거 무슨 헌법 개정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요. 특별결의 사항은 일반 보통 결의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죠. 영업을 양도해 버린다든지,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조금 바로 뒤에 나올 저단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네, 자본금의 변경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매매하는 주식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걸 설명 안 했는데 적대적 M&A와 경영권. 적대적 M&A는 이제 지금 지배주주가 있잖아요. 보통은 10%에서 30% 정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30% 갖고 있는 경우도 드물어요. 이제 30% 넘게 갖고 있으면 주식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별로 안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동 주식수 그만큼 줄어들어요. 대주주는 자기 주식을 이렇게 직접 매매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장롱 속에 들어가 버리는 효과가 발생해서 유통 주식이 적어지면 주가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너무 이제 적은 애매한 한 1-20%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 제3자가 대표적인 게 뭐 사모펀드 같은 게 나타나서 이 회사를 먹어치우겠다면서 몰래 막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매입하면 5%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전을 하는 거죠. 다른 애한테 조사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합친 다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를 적대적 M&A라고 합니다. 경영권을 뺏으려는 목적이고. 하지만 거의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대주주가 그 전에 그러니까 대주주는 10% 갖고 있더라도 대주주의 친구가 30% 갖고 있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 주거래은행이 또 한 5%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합치면 지배주주가 되기 위해서 적대적 M&A를 성공시키려면 지금 대주주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걔가 10%인데 내가 11%면 내가 이 회사를 먹겠지라고 하는 건 완전 바보 같은 생각이고 그보다 두세 배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률이 낮다. 한국에서는 실제로 거의 일어난 적이 몇 번 되지도 않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럼 정식으로 사는 경우죠. 이제 우호적인 M&A는 많이 일어나요. 언제나.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 있으면 돈은 많은데 좋은 사업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식을 이제 공개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대주주가 될 테니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대주주도 용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대주주의 지분에 대해서 웃돈을 주는 거예요. 그걸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16년에 현대증권이 KB증권에 매각이 됐습니다. 현대증권의 대주주인 현대상선이 22.2%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등인 지분을 직접 다 인수를 하면 1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우호적인 M&A예요. 그래서 현대상선한테는 그러니까 대주주한테는 최대 주주한테는 23,182원에 샀어요. 그다음 나머지 팔고 싶은 사람 팔아라 그랬어. 얼마에 사줄게라고 했냐면 6,637원에 사줄게라고 했어요.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극단적으로 지금 거의 4배 가까이 더 쳐주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을. 그런 거라고. 그다음에
자본금 변경에 따른 주식이 변하죠. 이제 희석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주식 수가 증가하는 걸 다 희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희석은 기존 주주가 지분이 감소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3의 주식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되는 요인으로 보통 지목이 되고요. IPO, 비공개 회사가 이제 상장 회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또 야 이거 이 주식 개수로 이게 무슨 상장 회사냐, 주식 수 한 5배로 늘려, 이렇게 되면 막 주식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야 너 상장 심사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PO 하면 무조건 희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상장되면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보통 나쁘진 않아요. 이런 희석은 증자를 했을 때, 스톡 옵션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워런트 행사, 잠시 뒤에 나올 텐데. 뒷모습이라 못 알아봤어. 근데 왜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고 제가 모르고 빼꼼하고 나가는 촬영. 방해를 카메라만 안 가요. 그래서 희석은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는 이벤트를 말하는데,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서는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기존 주주 중에 힘이 센 사람이 대부분 뭐 헤지펀드 사장 같은 사람들이죠. 칼 아이칸 같은 사람들, 어떤 참여형 헤지펀드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를 막 흔들어요. 뭔가 수단으로. 그래서 희석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서 자기가 손해니까 넌 뭘 해? 라고 하는데 뭘 하라고 하냐 하면 네 회사에 쌓아둔 현금 있잖아요. 그걸로 주식을 다시 사서 소각해. 그러면 주식 수가 다시 줄어들죠. 그런 걸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바이백.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다시 주식을 다시 사서 유통 주식 수를 다시 줄여라. 주가가 안 떨어지게. 그거를 산 다음에 없애면 소각이 되는 거고, 안 없애면 이제 자사주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사의 채무를, 금전 채무를 이제 규격화해서 발행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통 회사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다 회사채 살 수 있어요. 뭐 증권사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또 그냥 HTS나 MTS로 살 수 있어요. 회사채도. 그래서 채권의 등급이 있어요. 채권의 등급이 B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강생. B면 어떻습니까? 자, 누가 B인 회사채가 있어? B 플러스 사시겠습니까? 왜 안 삽니까? 박수강생. 보통 신용등급 이런 가치잖아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이런 거 비쌀 때 A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 비슷합니다. 이게 속임수가 되게 많잖아요. 주가를 내린다고 하지 않고 조정받는다고 하잖아요. 계속 손님을 한 명을 더 끌어들이려고 금융업계가 아주 옛날부터 20세기 초반부터 미국부터 지금 한국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말 장난을 많이 치는 거예요. 왜냐? 손님이 많아야 되니까요. B가 두 번째 등급이 아니고 네 번째 등급이잖아요. 트리플 A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채는. 그리고 뭐 국가신용등급도 마찬가지고 국채를 발행하니까 국가도 트리플 A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더블 A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A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B 플러스예요. 밑에서 몇 번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한 6번째, 5번째. 그 다음에 C가 끝이에요. C는 완전 B부터 정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이하로는 일단 거래를 안 하는 게 상식적인 거고, 근데 B부터는 자기가 위험 부담을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등급이 내려갈수록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A 회사채 같으면 시중 금리가 2%대면 트리플 A의 회사채는 3% 될까 말까인 거예요. 심한 경우 2%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 위험이 없고 이자만 은행 이자보다 약간 더 챙기면 된다라는 개념이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투기적인 거예요. 이자가 좀 팍팍 올라가서 지금 현재 B인 회사채는 대부분 8% 이상 이자를 줘요. 그럼 실제로는 이 회사에 이자를 못 받거나 이 회사가 없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별로 안 좋은 회사에 제가 CEO예요.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너무 많이 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근데 쓸 돈은 많아. 이렇게 새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변형된 회사채인 CB와 BW를 사용하는 겁니다. CB는 이제 전환사채고 BW는 이제 워런트가 있는 증권이죠. 그래서 CB, BW 굉장히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CB는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채권이 만기가 있잖아요. 보통 2년 후, 3년 후 이런데 그냥 가만 냅두면 회사채로 끝나는 거예요.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고 그 사이에 이자를 다 받는 거예요. 하지만 특정히 정해진 시점에 전환,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CB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CB는 또 이 전환 가격 미리 정했으면서도 주가 내려버리면 더 내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보통 그런 옵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CB고요. BW는 이제 채권인 부분이랑 워런트인 부분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워런트는 뭐냐면 CB처럼 워런트를 가져가면 이 가격에 그 주식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는 그냥 채권 부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CB는 전환돼 버리면 그냥 다른 게 돼버리는데 BW는 채권 그대로 살아있고 워런트는 워런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트를 떼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것도 역시 HTS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어요. B 등급인 회사채인 D모 건설사가 있습니다. 16년 6월 24일에 BW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BW 중에 이건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는 모델이어서 분리를 했는데 BW 발행 직전에 회사는 되죠 뭐. 두산건설인데 종가가 그때 BW 발행했을 때 5,400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워런트 행사가는 3,180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괜찮겠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회사는 별로 안 좋은 회사니까 일단.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1,000원이 됐어요. 지금 1,000원 정도에 거래돼요. 그럼 이 워런트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하겠습니까? 하면 무조건 다 손해예요. 할수록 2,000원씩 계속 손해 보는 거죠. 단위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워런트는 가격이 지금 0원인 거죠. 근데 이 워런트도 400원까지 갔었어요. 400원. 왜냐? 지금 행사가 3,100원이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최고 가격은 주가는 4,200원이잖아요. 그럼 이 워런트는 3,2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차익만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워런트가 몇백원까지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행사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근데 이렇게 된 순간 점점 영원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그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시 설명이 될 텐데 워런트도 일종의 옵션인 거죠. 그래서 CB와 BW 형태로 하면 이렇게 주가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남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 시가총액보다 몇 배나 CB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별로 안 좋은 기업인 경우에는 공시의 대부분이 CB 발행, CB 만기 도래, CB 상환, CB로 전환 이런 공식으로 계속 뜨는 회사도 있어요. 썩 좋은 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슈가 없이 계속 돈 빌리고 빌린 돈으로 또 빌렸던 돈 갚고 약간 그런 회사는 거죠. 딱 그런 그림만 쫙 있으면 별로 안 좋은 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한때 보통 시장에서 주가 떨어지잖아요. 네. CB도 주식이랑 거의 똑같은 거죠 사실. 전환해버리면 주식 때. CB요?
그렇죠. 똑같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주식이라는 게 납입 자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도 납입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CB가 들어와도 납입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악재로 반영이 되는 시점은 언제? 12 발행 시점이에요? 아, CB가 무조건 악재 아니에요. CB 발행했을 때 한 4번이면 3번은 내리지만 한 번은 오를 때가 있어요. 이 회사가 원래 쓸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라요. 아, 이 회사가 지금 바이오로 진출하겠다. 원래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랬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면 CB 발행을 하는 거를 좋다고 생각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돈 빌려서 돈 갚는구나 했을 때 이제 폭락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유상증자도 3번, 한 번 정도는 막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어차피 돈이 필요해, 납입 자본금을 늘려야 돼 라고 이해를 해주면 오는 거고, 이 회사는 돈을 빌려서 자꾸 돈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확 늘리는 거예요. 참 제가 한 줄 건너뛴 거 아니에요. 감자랑 증자에 대해서 지금 자본금이 변경되면 유상 감자가 있어요. 감자는 이제 자본금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그럼 감자를 하면 주식 수가 줄거나 주식 가격이 내리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납입 자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유상 감자는 돈을 주고 주식을 줄이는 거예요. 아, 쏘리. 2009년에 대한통운이 43.22%의 감자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행히 유상 감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시가가 한 1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면 계산을 빠르면 알겠지만 한 17만 원 정도를 주주한테 지급하고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유상 감자고요. 이제 무상 감자는 이제 주주들에게 아주 재앙이죠. 부실 기업이 이제 손실금을 줄이려고 자본금을 강제로 줄이고 변상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상이니까. 그래서 자본금이 줄어들면 자본금의 차액을 가지고 회계 상태가 약간 개선되는 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와서 야 감자해 이러는 거죠. 별로 즐겁지 않은 거죠. 근데 너무 재무제표 개판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2년에 대한전선이 7대1 무상 감자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대한통운은 2009년에 돈을 줬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돈을 안 주고 주식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더 떨어져요. 그거보다도. 왜냐하면 이건 회사가 재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무상감자 무조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가 경직돼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무상감자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해도 너무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 이제 뉴스도 안 나와. 근데 계속 조금씩 흘러내려. 그때 사면 다시 오를 수는 있어요. 물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회사가 안 없어지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투자냐 투기냐인데 이건 투기의 영역인 거죠. 좋은 투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를 할 거면. 그러니까 약간 너무 도박판 같은 데 가서 투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각이 나오는 쪽으로 투기를 하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고가 경직되면 안 회사가 되고. 없어질 때 정보에 회사 내부 사람들은 알지만 밖에 회사는 더 놀랍게도 내부 사람은 더 몰라요. 네, 외부 사람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서 막 캐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외부인 사람 잘 몰라. 이게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잘 몰라요. 특히 나중에 또 언급이 될 텐데